예술이 일상인 도시 비엔나. 클래식이 흐르고 제국의 시간이 남아있는 곳에서의 잊지 못할 하루. 그래서 이 도시는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 여기가 마리아 테레지아 공장 쪽이네.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은 비엔나의 권력, 예술, 균형미가 한 장면에 담긴 상징적인 광장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미술사 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이 완벽한 대칭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멋있네. 대단하다. 여제라더니. 마리아 테레지아 동상이 광장의 중심에 자리 잡은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오스트리아의 유일의 여성 황제로 유럽 최강국 반열에 올린 합스부르크 가문의 실질적 통치자라니 그저 말인못입니다. 자연사와 미술사 중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미술 작품에 많은지라 당연히 미술사로 결정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예술 컬렉션을 집대성한 유럽 최고 수준의 미술관이라고 해서 기대하는 중입니다. 계단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비켜서 입구를 찾아가는데 뭐라? 입구가 어딘겨? 들어가는 문부터 만만치 않은 미술사 박물관. 나만 못 찾은 게 아니었어. 와, 바닥 타일, 스타일 마음에 든다. 입장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술사 박물관에 오길 잘했구나. 가방 맡겨야 되네. 헬로. 프린트한 바우처 들고 갔더니 실물 티켓으로 교환해 오라네요. 왜 거기 있어? 밖에 블루 컨테이너로 가라고 했잖아. 아니야. 저기 블루 아니 저 그린 박스에서 바꿔가지고 오라고. 그래? 티켓에서 어우 씨 너무 무거워. 아무리 봐도 그린인데 블루 아니고 청록 계열이긴 하니까 뭐 아무튼 교환만 하면 되는 거지. 티켓 교환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휴. 그나마 줄이 짧아 다행입니다. 꼭 실물 티켓으로 먼저 교환에 들어가세요. 가방은 또 막 끼고 가야 되더라. 비엔나는 수학여행의 성지인지 단체 관람 온 학생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이렇게 입구를 막고 앉아있으니 입구 찾기가 힘든 거죠. 앉아있는 거야. 헬로. 친절한 직원이 가방 보관 캐비넷의 위치를 안내해주네요. 리유로 내는 거야? 보증금? 그건 좋은 거 같아. 무겁게 안 들고 다니는 되니까. 건물이 멋있지. 이 미술관의 건물은 전시 공간을 넘어 합스부르크 제국의 권력과 미학을 건축으로 선언한 상징물입니다. 화장실부터 가자. 영역포시부터 하러 가야 되네. 저기도 있네.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예술 권력이 집약된 공간으로 한 제국이 무엇을 아름다움이라 여겼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미술관입니다. 대리석과 황금 장식으로 화려한 대계단 정면에 마주 보이는 조각상 심상치 않아 보이네요. 이 조각상은 안토니오 카노바의 켄타우로스를 죽이는 테세우스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영웅 테세우스가 켄타우로스와 벌인 전투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카노바는 이 작품을 통해 고전주의 양식의 이상적인 영웅상과 역동적인 구도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테세우스는 인간의 이성과 질서, 켄타우로스는 본능과 혼돈을 상징합니다. 저 기둥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 돌, 여기가 말하는 게 이 돌이야. 이 돌은 브레시아 대리석으로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주 브레시아 지역에서 산출되는 대리석으로 고전 조각과 건축에 널리 사용된 고급 석재입니다. 중앙 천장화는 미하이 문카치 작품인 르네상스의 신격화입니다. 천장화를 중심으로 돔, 홀의 12개 반원형 아치 벽화와 그 아래 기둥 사이의 프레스코화는 젊은 시절에 구스타프 클림트가 동료 화가들과 함께 제작에 참여했다고 하니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파는 거야? 이런 거 봐봐. 까만 거. 계단을 오르니 화려한 기념품 가게가 바로 나오네요. 하나 사고 싶은데. 사실 보석에 관심이 없어서 빠른 스캔만 하고 미술관 입구를 찾아봅니다. 미술사 박물관에 오면 꼭 들러야 할 곳이 카페인데 줄을 많이 서 있네요. 어디로 갈 거야? 주세페 아르친볼도의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네요. 아르친볼도는 과일, 채소, 꽃, 물고기, 책 같은 개별 사물들을 조합해 인물의 얼굴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인물의 초상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자연물과 사물의 집합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중적 시각 효과가 그의 작품의 핵심입니다. 다시 원래 위치로 와버렸잖아. 수빈이 아니야? 어디로 가는 거야? 물어볼 건데 그랬다. 어? 길은 제가 잘 찾습니다. 전시실 입구에 바로 기념품 샵이 있는 것도 좀 독특하네요. 브리얼의 작품 전시실로 바로 연결되네요. 피터르 브리헐은 일상의 장면 속에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담아낸 북유럽 르네상스의 핵심 화가입니다.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라는 작품으로 16세기 네덜란드 남부 지방의 축제 풍경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작품으로 당시 세속적인 삶과 종교적인 경건함 사이의 대조를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브리얼의 시선은 인간을 미화하지 않고 풍자하지만 조롱하지 않습니다. 신의 시선에 가까운 거리감 있는 관찰자로 남기를 원했던 그의 작품은 감정의 폭발보다 차분한 냉정함이 흐릅니다. 진짜 사람 엄청 많이 들어. 근데 봐봐. 조선시대 사람이야. 봐봐. 조선시대 사람이야. 나는 조선시대 때. 사람 엄청 많이 그렸어. 브리헐의 무고한 학살이라는 작품입니다. 성경 속 헤롯 왕의 명령에 의한 베들레헴 영아 학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브리얼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눈덮인 겨울 마을을 배경으로 재해석하여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불안을 표현했습니다. 사울의 자살이라는 작품입니다. 브리헬은 광활한 자연 풍경 속에 작은 인물들을 조감도식으로 배치하는 독특한 구도를 자주 사용했으며 이는 평범한 일상 속 인간의 모습과 세계관을 넓은 시야로 조망하게 합니다. 꼭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기분으로 그림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조금 만져야겠다. 그렇겠죠. 하루에 미술관 2탕을 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독일 르네상스 시기의 거장 알브레이트 듀러가 그린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초상입니다. 종교화는 테스, 알브레이트 듀러는 북유럽 르네상스 미술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독일 미술의 아버지, 북유럽의 레오나르도로 불리는 그는 중세와 르네상스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적 이상과 북유럽의 세밀한 사실주의를 결합한 독창적인 양식을 창조했습니다. 독일 르네상스 화가 루카스 크라나흐의 현명왕 프리드리히 3세의 사냥입니다. 이 작품은 16세기 초 독일 귀족 사회의 여가 활동과 풍경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독일 르네상스 화가 레온하르트 베크의 성 게오르기우스와 용입니다. 꼭 판타지 소설 속 한 장면 같네요. 딱 봐도 에덴 동산 같은데? 루카스 크라나흐의 낙원 또는 아담과 이브가 있는 낙원입니다. 맞네, 에덴 동산.
제가 유럽의 미술관을 좋아하는 이유는 중세 미술 작품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독특한 세계관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작가들의 독특한 해석을 발견하면서 저 역시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됩니다. 꽤 과감한 구도로 표현한 작품인데 성서의 내용을 빌리지 않았다면 그 시대에 이런 그림이 가당키나 했을지 의문이 드네요. 알브레히트 알트도르퍼의 롯과 그의 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이 500년 전에 그려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한스 발둥그린의 젊은 남자의 초상입니다. 이 작품은 16세기 초 북유럽 초상화의 뛰어난 예로 인물의 특징을 세밀하게 포착했습니다. 색감과 단정한 터치가 굉장히 세련돼 보이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얀반 에이크의 작품이 있는 전시실입니다. 특히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꼭 찾는 작품은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었습니다.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은 거울, 빛, 상징으로 가득한 이중 초상으로 단순한 부부 초상이 아니라 15세기 부르고뉴 시대의 결혼 재산 신앙을 한 화면에 압축한 회화입니다. 의미를 알고 보면 더욱 재밌는 그림이니 런던에 가시면 꼭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얀 반 에이크 작품은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고 사실적인 묘사로 유명합니다. 옷감의 질감, 피부의 주름, 빛에 반사되는 금속의 광택 등을 치밀하게 표현하여 당시 사람들을 경탄시켰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프란스 프랑켄 2세의 쿤스트카머 또는 예술과 진기한 물건이 있는 방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왜 이토록 회화에 자주 등장하는지 아시나요? 아담과 이브는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왜 불완전한가를 설명하기 위해 반복해서 불려나오는 존재라서? 아니면 누드 표현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종교적 장치니까? 플랑드르 르네상스 화가인 피터르 하이스의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입니다. 이 작품은 기독교 성인인 성 안토니우스가 사막에서 겪는 환상과 유혹을 기괴하고 환상적인 스타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프란스 플로리스의 작품 최후의 심판입니다. 엄마야, 엄마. 의인과 죄인이 분리되는 최후의 심판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벤스 하면 파트라슈죠? 페터 파울 루벤스의 유화 작품 성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의 기적입니다. 피터 파울 루벤스는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플랑드르 화가로 힘과 생동감, 관능적인 인체 표현의 대명사예요. 사실 루벤스는 플란다스의 개의 주인공 네로가 존경한 화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끝내 루벤스의 재단화에서 네로는 마지막 꿈을 이루고 숨을 거두는 슬픈 결말이었는데 루벤스 하면은 파트라슈와 네로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성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의 기적에는 한국 전통 의복을 입은 남성 인물도 그려져 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이 인물은 오랫동안 유럽에 건너간 최초의 조선인으로 알려진 안토니오 코레아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나라 출신 상인 이퐁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네로. 메롱인 것 같아. 네로. 플란다스의 개 주인공 네로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메론까지 나왔네요. 역시 루벤스의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의 기적이라는 작품입니다. 강렬한 명암 대비, 비틀린 인체, 그리고 대각선으로 흐르는 역동적인 구도로 루벤스의 작품은 강렬하게 시선을 잡아끕니다. 꼭 네로처럼 그림을 올려다보게 되는 거는 그냥 느낌이겠죠.
정물 부분은 프란스 스나이더르스가, 인물 부분은 안토니 반 다이크가 그린 생선 시장입니다.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은 특정 시대나 한 인물에 집중하기보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수집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시대와 지역을 넘나들게 합니다. 전시는 비교적 밀도가 높지만 동선이 과하지 않고 한 작품을 오래 보아도 부담이 적습니다. 대표작을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람자가 스스로 머무를 작품을 선택하게 만들어 좋았습니다. 사람이 붐비지 않아 미술 작품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관람하시길 추천합니다. 루벤스의 아기 예수와 세례자 요한 두 천사들입니다. 이 작품은 어린 예수와 세례자 요한을 중심으로 두 천사가 함께 등장하는 종교화로, 루벤스는 신적 존재를 이상화하기보다 실제 아이의 육체를 가진 인간적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이 참 귀엽네요. 미술을 한 저에게는 익숙한 렘브란트 작품 전시실입니다. 물감이나 색연필 제품 이름이 또 렘브란트라서요. 네덜란드 거장 렘브란트의 1652년 자화상입니다. 이 자화상은 렘브란트가 46세 때 그린 것으로 1645년 이후 처음으로 제작한 유화 자화상입니다. 화려한 복식 대신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겪고 있던 재정적 어려움과 내면의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비, 키아로스크로 기법을 활용하여 깊은 눈빛과 주름진 얼굴을 통해 자신의 인간적인 고뇌와 성찰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평생 100여 점이 넘는 자화상을 남긴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서도 내면을 깊이 파고든 수준 높은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지층에는 이집트, 오리엔트 컬렉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관과 미라, 아마르나 시대 예술품 등이 전시되어 있고, 같은 층에 마련된 그리스 로마 고대 유물 컬렉션에서는 보석 세공품과 조각상, 프레스코화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회화 중심 관람이 아니라 고대 미술과 유물에도 관심이 있다면 잠시 둘러보는 코스로 추천합니다. 아, 여기 코인 컬렉션이다, 저기. 동전에 진짜 관심이 많구나. 도모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 카페의 원형 테이블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난간을 따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구도가 가장 안정적이고 공간의 깊이감이 잘 살아납니다. 미술사 박물관에서 가장 박물관답지 않게 사진이 나오는 스팟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놓치지 마세요. 인생 사진 건질 수 있는 스팟입니다. 주먹만해. 화폐 전시실은 약 60만 점의 소장품을 보유한 세계 5대 화폐 컬렉션 중 하나입니다. 전시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근현대까지 3,000년에 걸친 주화, 지폐, 메달, 훈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폐 수집가가 아니어도 이 소장품의 가치를 생각하니 흥미롭네요. 비엔나 미술사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 피로가 몰려옵니다. 하루에 미술관 두 곳은 무리지만 여행자의 시간은 녹록치 않습니다. 루벤스 그림 보고 싶어 했는데. 마리아 테레시아. 우리 아기새도 공원 하나 만들어서 동상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놉니다. 싱거운 농담 주고받으면서 하하하. 많이 걷고 싶다면 유럽 여행 추천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쇼핑가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어라, 백마탄 왕자님. 아니고 그냥 백마. 말 오줌. 정말 농담 아니고 말 오줌 지린내가 토 쏠렸어요. 여기가 왕궁, 비엔나 왕궁. 여기가 왕궁 정원이야. 봐봐. 부르크가르테는 호프부르크 궁전 뒤쪽에 자리한 도심 한가운데의 작은 정원입니다. 잘 정돈된 잔디와 나무 사이로 천천히 걷기 좋은 산책로가 이어지고 미술관 관람 후 근데 잠시 봐봐, 쉬어가기 저기. 좋은 곳입니다. 정원 중앙에는 모차르트 동상이 있어 비엔나다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복잡한 일정 사이에 호흡을 한번 고르기 좋은 장소로 추천합니다. 근데 그늘은 진짜 시원해. 비엔나의 6월은 진짜 더웠어요. 저 나무 그늘 아래 휴식이 부럽네요. 여기 저기로도 나가는데 저기로 나가야겠다. 저기 까만 철문이 이쁘잖아. 보니? 어우 뜨거. 그거 아세요? 유럽의 햇살은 살을 파고들어 따갑습니다. 눈부셔. 미간에 주름 어쩔? 어제보다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목요일인데 설마 주 4일째라 불목인가? 비엔나 다음 여행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여행이 즐거우셨다면 주디TV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